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심리검사 과목 강의를 하게 된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임상심리사 2급 11번째 시간으로서 신경심리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심리검사는 우리 신경심리검사가 나타난 배경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각 신경심리검사가 어떤 영역을 평가를 하고 검사 도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본 이후에 실제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주요 심리검사 도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인데요. 자, 임상 현장에서 임상심리학자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기능적인 손상을 보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기질적 손상으로 인해서 신경과학적인 어떤 문제를 보이는 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기질적 손상이 의심된다고 해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영상학적인 확인을 하거나 외과적인 개입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입니다. 자, 후천적 또는 선천적 뇌손상과 뇌기능 장애 등 기질적 손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임상 현장에서 심리검사 도구와 같은 간편한 검사로서 이런 신경심리검사를 발달시켜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환자의 실제 행동 변화를 초래하는 뇌손상이 있는지, 실제로 뇌손상이 있다면 어느 정도 얼만큼 손상이 있는지, 만약에 손상이 있다면 뇌병변의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모든 환자에 대해서 영상학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까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초기 치매나 폐쇄형 두부 손상처럼 MRI, PET, SPCET 등 첨단 뇌 영상 촬영 기법을 통해서도 탐지하기 어려운 미세한 장애는 오히려 이런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탐색하는 게 더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계획을 조금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진행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서 신경심리검사가 유용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영역 및 검사 도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평가 영역 중에서도 주된 평가 영역 중에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은 우선은 우리가 지능 검사를 토대로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지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지능은 현재 기능 수준과 병전 지능을 추정을 하고 현재 지금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웩슬러 지능 검사 상에서 상식 그리고 어휘 그리고 토막자기 읽기 이러한 소검사를 통해서 병전 지능을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병전 지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하는데 필요한 인구 통계학적인 변인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웩슬러는 지능을 개인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며 환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죠. 지적 능력이 손상이 되면 이런 신경심리적인 손상이 있게 되면은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제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의 저하가 뇌손상 혹은 뇌손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고 초기 신경심리학에서는 인지활동을 단일 기능인 지능으로 모두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신경심리학에서 이런 지능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강조하고 있고 상식, 어휘, 토막자기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병전 지능을 추정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읽기 검사나 인구 통계학적 변인을 토대로 이 추정을 조금 더 정교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검사의 이 능력들을 살펴봤을 때 동작성 점수와 언어성 점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어떤 능력을 조금 더 잘 발휘하고 어떤 능력을 더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따라서 그 병리적인 병변이 뇌 우반구에 있는지 좌반구 부분에 있는지를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우반구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동작성 지능 점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좌반구의 손상은 낮은 언어성 지능 점수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좌반구, 우반구의 손상 위치가 특정 소검사 저하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이 우반구, 좌반구의 병변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참고하는 수준에서 이 지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능 이후에 또 다른 평가 영역은 기억인데요. 기억과 학습 장애가 바로 뇌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손상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의 저하를 초래하는 데에는 뇌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도 있고 기억 곤란을 야기하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의 경우에는 보상과 같은 법적인 이슈 때문에 자신의 증상을 과장해서 보이기 쉽고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기억이 안 나는 척 혹은 어떤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훨씬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과장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과 관련된 장애 요인을 조금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 자, 특히 레이 검사에서는 이 꾀병 집단이 실제 뇌손상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를 보인다고 보고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그 꾀병을 변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상 전 과거의 사건이나 기억을 잃어버리는 역행성 기억 상실도 있고, 손상 후에 새로운 사건이나 사실의 학습,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순행성 기억 상실 또는 학습 기억 능력 곤란 등도 있습니다. 평가자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적 기억, 일화적 기억, 장단기 기억, 외현적 기억, 내현적 기억 등 광범위한 기억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수검자의 기억 기능이 어느 정도로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억 손상의 양상을 비교해서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웩슬러의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 WMS, 그리고 이것의 개정판인 WMS-R, WMS-3 점차 순서대로 개정이 된 것인데요. 이런 개정판 메모리 스케일을 토대로 기억력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기억을 살펴봤다면 그 이후에 평가돼야 될 영역은 언어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신경학적인 병변과 관련돼서 언어 기능 이상은 주로 실어증이나 언어 기능 장애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적인 능력을 평가를 할 때 제한된 시간 그리고 환자의 어떤 협조적인 태도 정도 등을 토대로 실어증 정도를 우리가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한 평가뿐만 아니라 행동 관찰과 같은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검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태도로 인해서 말수가 적거나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 검사 장면에서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거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어증이라고 진단을 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고, 주변의 환경의 어떤 주변의 가족의 증언이나 행동 관찰 이런 것들을 토대로 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평가자는 신경심리검사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는 언어 기능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 기능들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표현 언어 부분인데요. 표현 언어에서는 의미론, 구문론, 어용론, 화법, 쓰기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표현 언어가 아니라 이제 수용 언어 부분,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소리로 말해주는 것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수용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표현 언어와 수용 언어 관점에서 얼만큼 잘 능력 발휘하고 있는지를 평가자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의미로는 단어의 의미를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고요. 구문론은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는지, 사용하는 문장에 주술의 호응이 잘 안 되거나 비문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어용론은 자, 목적 지향적인 방법으로 언어를 이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득의 목적인지 설명의 목적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화법은 대화에서 대화 안에서 미세한 규칙과 흐름, 그 안에서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측면을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기는 가장 기본적인 기호, 문자, 인식에서부터 문장 형태로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수용 언어의 읽고 이해하기, 듣고 이해하기는 쓰인 문자와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정보 이면에 담겨 있는 감정적인 내용까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 영역에서 어떤 능력, 특히 이제 말하는 능력과 관계된 부분 중에 실어증을 살펴볼 때 실어증이 이제 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브로카 실어증, 베르니케 실어증, 그리고 초피질성 운동 실어증, 전도성 실어증, 그리고 전반적 실어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 이 실어증의 유무가 수검자의 검사 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은지를 반드시 선별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은 앞서 설명드린 바 있고요. 자, 실어증은 주로 단어의 명명, 그리고 유창성, 반복, 쓰기, 이해력 등에 대해서 주의 깊은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유창성이 떨어지고 더듬거리는 말투를 쓰거나 말을 길게 하지 못하고 어조나 발음에서 조금 이상한 면모가 나타난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베르니케 실어증은 이렇습니다. 말하는 능력은 정상이고 그렇지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손상된 경우에 따라서 차거증적인 오류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초피질성 운동 실어증은 반복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말하는 내용이 빈곤하고 언어 유창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전도성 실어증은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양호하고 유창하게 말할 수는 있는데 따라하기 능력이 두드러지게 손상되고 차거증적인 오류를 범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실어증은 모든 언어 기능이 대체로 심각하게 손상이 돼서 말하고 듣고 이해하고 또 말하고 이런 능력을 반복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언어 기능을 우리가 평가를 했다면 언어 기능 이후에는 주의력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주의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공간적 진압력과 주의 전환. 여기서 말하는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위치는 어딘지, 오늘은 무슨 요일인지, 현재 날짜는 며칠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공간적 관념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공간적 진압력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주의 전환이 빠르게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현장에서 이렇게 주의력이 손상이 된 환자의 경우, 특히 이제 치매와 같은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일 먼저 우리가 검사를 할 때 할머니 여기 지금 무슨 건물이죠? 여기 뭐 하러 오셨죠? 여기가 몇 층이죠? 이렇게 물었을 때 진압력의 손상으로 인해서 적절한 대답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주의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각성, 그리고 지속적 주의를 얼만큼 지속하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지, 각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적 초점주의라고 해서 평가자가 이런 주의의 다양한 관점 하에서 여러 가지 선택하는 부분, 지시하는 부분에 집중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항을 제시했을 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주의력 평가 장면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시각 구성 능력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극 부분들의 공간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 있는지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각 부분을 전체로 조직화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적인 운동 능력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시각 구성 능력은 세 가지의 시각 구성 능력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시각 구성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에서 수행 저하가 화면에 보이는 여러 기능들 중에 어떤 것에 기인하는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편측 무시 환자들의 수행 저하는 구성 능력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공간적 진압력과 관련된 주의력 손상에 기인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각 구성 능력을 봤다면 이후에는 집행 기능을 평가해야 됩니다. 집행 기능은 개념을 형성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를 계획하고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고 적절하게 행동을 하도록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는 앞서 언급된 기능들을 재료로 해서 하나하나의 의미 있는 행동이나 사고를 하도록 하는 일종의 절차 및 과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집행 기능이 손상이 되면 기초적인 인지 기능이 보존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행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집행 기능이 뇌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집행 기능이 우리 뇌의 전두엽 부분과 관련이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집행 기능까지 살펴봤으면 우리가 정서 그리고 성격 부분을 평가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에게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정서 그리고 성격적인 변화는 대체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공격성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정서와 성격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학적인 손상에 의해서 이런 변화가 매우 쉽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정서와 성격 부분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경학적인 손상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서 성격, 정서의 변화가 있다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 사고 경험과 관련된 2차적인 증상으로서 성격과 정서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과 관련돼서 꾀병 여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성격과 정서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면은 이것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제일 먼저 호소하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평가에 앞서서 가족과 반드시 면담을 토대로 추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평가 요소를 살펴봤으면, 자, 국내에서는 어떤 주요 신경심리 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NSB라는 약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서울신경심리검사인데요. 자, 서울신경심리검사는 2003년에 표준화됐고 종합적인 신경심리검사 배터리로 주의 집중력, 언어 및 관련 기능, 시공간 기능, 기억력 및 전두엽 실행 기능 5가지 인지 영역을 평가하는 검사로서 여기에는 짧은 시간에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내외 널리 사용되고 있는 MMSE, 그러니까 간이 정신 상태 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검자의 정서적 상태와 신체적 상태가 SNSB에서 평가된 인지적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SNSB 검사뿐만 아니라 수검자 보호자의 보고의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수검자의 치매의 심각도를 평정하는 CDR 점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SNSB는 SNSB 2판까지 나와 있고요.
SNSB-C라는 단축형 검사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단축형 검사보다는 SNSB2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B 검사, 소검사들을 모두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지만 각각 평가 영역별로 대표적인 검사를 살펴보자면 주의 집중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비질런스 테스트라는 것을 합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일 이렇게 요일을 무작위로 이야기를 해주면 검사 자극에 대해서 수검자가 월이라는 자극이 나타날 때만 이렇게 박수를 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일, 토, 월 이러면 제일 처음 월 할 때 박수 치고 화, 수, 일, 토에서는 박수 치지 않고 월 했을 때 연속으로 2번 박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제시된 자극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주의 집중력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주의 집중력 테스트로는 디지스펜 테스트라고 하는데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숫자 소검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자가 불러주는 숫자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DST 포워드, 그러니까 숫자를 바로 따라서 말하는 거, DSG 백워드는 숫자에서 거꾸로 따라하기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숫자를 거꾸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검사 자극을 제시하고 그 반응을 측정을 하도록 합니다. 주의 집중력을 봤다면 언어 및 언어 관련 기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언어 관련 기능에서는 컴프리hen션, 그러니까 이해 능력을 확인을 하는데 문항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두를 신은 다음에 양말을 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구두를 신는 다음에 양말을 신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응답을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등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리피티션, 그러니까 반복이죠. 주어진 단어를 불러주고 따라 말하게 함으로써 이 언어 관련 기능을 평가를 하는데 처음에는 한 단어로 불러주고 따라하게 하고 두 번째는 2단어, 3단어 해서 총 5단어로 된 문항까지 불러주고 정확하게 잘 따라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평가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공간 기능은 레이 컴플렉스 피규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소검사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도형 그림을 제시하고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그 도형에는 세모 모양, 네모 모양, 원, 점, 대각선, 긴 선, 짧은 선 등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따라 그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발휘할 수 있는지 복잡한 도형 그림에 대해서 모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지각 능력과 구성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 요소를 총 18개의 세부 요소로 나눠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시공간 기능 중에 또 하나의 소검사로는 펜타곤 카피, 그러니까 펜타곤이 우리가 오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오각형을 그리는데 오각형을 접하도록 그려서 내부에 접하는 부분이 네모가 되도록 그리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오각형 둘이 접해 있고 그 접한 부분이 사각형이 되도록 하는 이런 그림을 따라 그리도록 함으로써 이 시각적인 능력, 특히 모사 능력, 지각 능력과 구성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소검사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클록 드로잉 테스트, 그러니까 시계를 그리는 테스트죠. 시계를 그리는데 시계의 어떤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계를 그리도록 요구를 하는데 몇 시가 되도록 그 시계의 바늘이 몇 시를 가리키도록 그려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시계를 동그랗게 시계의 윤곽선을 정확하게 잘 그리는지 그리고 시계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죠. 아날로그 시계에는. 그러면 각각 그 숫자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려진 바늘이 그 제시된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지 그래서 윤곽선 그리고 표시된 숫자 바늘이 가리키는 시간을 얼만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게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득점 유무에 따라서 세 가지가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3점,
그렇지 않으면 2점이나 1점 혹은 0점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엽 집행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 중에서는 자, 컨트라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검사가 있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우리가 대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검사자가 손으로 숫자를 제시하는데 1 또는 2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응답할 때 검사자가 1을 하면 수검자는 2를 응답하고 검사자가 2를 제시하면 수검자가 1을 응답하게 이렇게 반대되도록 응답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제시된 숫자에 따라서 1 또는 2를 제시할 때 얼마나 수검자가 정확하게 대비를 잘 해서 응답을 하는지, 틀리는 경우가 있는지,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총 몇 번을 틀리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표시하는 숫자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는 반대되는 숫자를 표시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 전두엽의 집행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검사자가 A 부분에서는 자, 손가락을 하나를 표시했죠. 이럴 때 수검자가 2를 제대로 나타내는지, 검사자가 2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수검자 1을 제대로 나타내는지 이러한 방식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전두엽 집행 기능 또 재밌는 검사가 있는데요. 피스트 엣지 팜이라는 피스트는 우리가 주먹을 말하고 엣지는 손날, 팜은 손바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피스트 엣지 팜, 주먹, 날, 손바닥 이거를 반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트 엣지 팜, 주먹, 날, 손바닥, 주먹, 날, 손바닥 이거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면서 주먹, 날, 손바닥, 주먹, 날, 손바닥 이거를 빠르게 얼만큼 잘 반복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하면서 운동 수행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대로 주먹, 날, 손바닥 이거를 책상에서 책상 위에 손을 얹어 놓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행을 하는 능력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유사한 또 하나의 검사가 있는데요. Alternate Hand Movement, 그러니까 손을 계속 이제 반대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두 가지 자세를 반복을 하는데, 자, alternate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적인 서로 이제 그 한 손은 폈으면 한 손은 쥐고 있고 한 손을 쥐고 있으면 이 손을 펼 때 다른 손을 쥐고 이거를 빠르게 반복하는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손의 동작을 동시에 바꾸는 협응 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자, 주어진 그림처럼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하고 상 위에서 주먹, 주먹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상 위에서 손을 펴고요. 이렇게 반복을 따라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둘 다 펴지거나 둘 다 굽혀지거나 이렇게 원활하게 반복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전두엽 집행 기능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 협응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소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완료했다면,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소검사 이외에도 SNSB는 배터리형 검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검사들이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소검사의 점수를 산출을 하면 우리가 지능 지표에서도 여러 가지 각각 지표의 점수가 산출이 됐던 것처럼 서울신경심리검사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 점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바텔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 ADL이라는 척도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가능하는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되는 이런 척도 점수를 제공을 해주고요. 총 0점에서 3점 척도로 된 구성 문항의 총 합이 20점이 되는 그런 지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Korean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KIADL 이 지표에서는 보다 복잡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0점에서부터 3점까지의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해당 없음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이 지표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이 척도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공해주는 평가 척도로는 CDR이라는 척도가 있는데요. 자,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정도를 평가하고
검사의 추론 결과나 보호자의 보고를 토대로 종합적인 인지의 어떤 능력을 평가를 하는 지표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GDS 글로벌 디터리어레이션 스케일. 그래서 이 치매 환자가 인지사회적인 기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반적으로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1에서 7단계로 치매 정도를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보통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수치가 1로 나올 거고 2부터는 주관적인 기억 손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3부터는 경도 인지 손상, 그래서 4가 넘어가면은 치매, 경도 치매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게 되고요. 5는 중증도 치매, 6은 심각한 치매, 그리고 7, 가장 심각한 단계로서 치매 어떤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인지 손상이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서울신경심리검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치매 검사로서 서울신경심리검사를 살펴봤고요. 자, 그 밖에 다양한 또 검사들이 있는데요. 다른 검사를 살펴보면 KDRS라고 하는 한국판 치매평가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판 치매평가검사의 경우에는 DRS, 디멘시아 레이션 스케일이라는 이 검사를 국내에서 재표준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검사고요. 앞서 소개했던 SNSB와 평가하는 인지기능의 범위는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경심리검사에서 주의 깊게 평가해야 되는 영역들이 다 이렇게 주의력, 언어, 시공간, 기억, 그리고 전두엽이나 집행기능, 실행기능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검사들도 주로 측정하는 요소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는 원판인 DRS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언어와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한국판에 맞게 재표준화한 것이고요. 과제들은 정상 수준에서부터 가장 기초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각각 문항의 난이도가 골고루 분포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 특징은 만 50세부터 만 89세까지 검사 실시가 가능합니다. 기준 연령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문맹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연한에서 우리가 교육연한을 측정을 할 때는 언어적 구사력이 상대적으로 교육연한이 짧은, 교육연한이 전체로 한 3년 혹은 6년이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초등학교 중퇴다. 이런 사람에 비해서 12년, 16년 이런 사람들이 언어적인 구사력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육연한을 함께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한국판 치매평가 검사에서 교육연한을 측정할 때 문맹이 고려되었다, 문맹인 경우도 감안해서 측정이 가능하다, 이 점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국내에서 또 사용 중인 주요 신경심리 검사로서는 세라드-K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 영역은 대동소이하죠. 주의력, 언어 및 관련 기능, 시공간 기능, 그리고 기억력, 전두엽, 실행 기능, 대체적으로 동일한 영역들을 다 골고루 평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라드-K는 2003년 세라드에서 개발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한 신경심리학적 배터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세라드라는 원래 있던 원한 검사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이고요. 재표준화한 것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기억력, 진압력, 언어적 기능, 시공간적 기능의 저하,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MMSE, 그러니까 간편 정신상태 검사의 일부 문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라드 신경심리 배터리는 임상가가 치매 진단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이 검사의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로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 특히 치매 등을 진단하기 위한 신경심리 검사로 주로 활용이 되는 검사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검사들은 레이킴 기억 검사, 한국판 기억 평가 검사,
킴스 전두엽 관리기능 신경심리검사,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등의 이제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경심리 검사들은 이제 배터리형 검사가 아니라 단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억 검사, 기억 평가 검사 의 어떤 그 검사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억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레이킹 검사는 1999년도에 임상 현장에서 기억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를 좀 평가하는 그런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검사고요. 2001년에 MAS라는 검사를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검사가 한국판 기억 평가 검사가 되겠습니다.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는 1970년대 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라는 검사를 한국어로 표준화한 검사고요. 이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림판을 제시해 주고 이 그림이 무엇인가요? 이름을 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물,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그림의 이름을 댐으로써 그림을 기억하고 있는 어떤 그 언어적인 자원, 특히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는 SNSB 검사 안에 하위 검사로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검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신경심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신경심리 검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지의 장애를 보이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영상학적인 검사 또는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병변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뇌의 기질적인 병변, 장애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각각의 검사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을 하고 문제에서 활용을 하여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장애를 보이고 있는 환자에게 기억 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신경심리학적인 곤란은 기억력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기억 및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2번 SCL90R. 자, 이거는 설로 읽기 검사인데요. 설로 읽기 검사는 약어로 SCL90R이라는 소검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스 핸드 테스트, 얼굴 손 테스트, 그리고 네 번째, WMSR 또는 WMS3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장애를 보이고 있다. 기억과 관련된 것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4번 보면은 4번의 WMS는 웩슬러 기억 척도라고 해서 WMS 그리고 WMSR 그리고 이후에 WMS3로 계속 재표준화가 됐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검사는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의 약자니까 메모리가 우리가 기억이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기억 장애를 평가하는 데는 WMSR 또는 WMS3가 적합한 검사다. 4번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1번 트레일 메이킹 테스트. 자, 설로 읽기 검사는 집행 기능을 평가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검사입니다. 자, 2번 SCL90R은 자, 간이 정신 진단 검사로서 성격 그리고 정서의 평가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얼굴 손 검사법은 이중 동시 자극법으로 환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얼굴이나 손 등으로 동시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을 알아맞히도록 함으로써 촉각적인 부주의나 감각계 이상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지각 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억 장애를 평가하는 것과는 무관한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환자를 평가하고자 할 때
흔히 부딪힐 수 있는 환자의 문제와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뇌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떨어진 환자라고 했으니까 자, 뇌에 어떤 기질적인 손상이 있겠죠. 이런 환자를 평가를 할 때 환자의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뇌 손상이 있으니까 자, 주의력, 그리고 집중력, 전두엽 실행 기능, 이런 언어적인 능력, 이런 우리가 신경심리 검사에서 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었죠. 중복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영역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영역들 중 일부분과 관련된 뇌의 특정 기능이 손상이 됐을 때는 해당된 부분의 평가 수행 수준이 많이 저하가 될 겁니다. 자, 1번 시력장애. 시력장애는 뇌 손상의 후유증과 관련이 있다는 바는 연구로 밝혀진 바가 아직까지 없지요. 자, 그래서 외상성 뇌 손상 후유증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자, 환자는 피로 한 29% 정도에서 피로를 경험한다고 하고 주의 산만,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겠죠. 그리고 분노, 이자극성, 그러니까 정서와 성격의 변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반주, 우울, 이런 것들을 외상성 뇌손상의 후유증을 토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1번 시력 장애는 뇌손상과 관련이 없다. 다시 한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억 검사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검사라고 했는데요. 자, KBNT 1번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2번 레이킴 테스트, 자, 3번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 4번 WMS. WMS는 앞서 나왔죠.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이었죠. 메모리니까 당연히 기억과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자, 살펴보면은 기억 검사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기억 검사에는 우리가 지금 4번에도 나왔지만 WMS 시리즈, 그러니까 WMS, WMSR, WMS3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억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레이 오디터리 버벌 러닝 테스트, 그러니까 버벌 러닝 테스트니까 이렇게 언어적인 정보를 얼만큼 잘 기억할 수 있는지를 기억하는 테스트가 되겠고요. 캘리포니아 버벌 러닝 테스트, 이것도 다른 유형의 검사인데요.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버벌 러닝 테스트 기억 검사, 그리고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 앞서 설명 장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한 선, 짧은 선, 긴 선, 세로 수직선, 대각선, 그리고 원, 점, 세모, 네모, 동그라미,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된 매우 복잡한 도형을 그리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보고 그리는 단계도 있지만 이 그렸던 검사를 다른 일정한 소검사를 수행한 이후에 아까 그렸던 매우 복잡했던 도형 기억나시죠?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검사 자극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모사 단계에서 복잡한 도형을 눈으로 보고 선의 길이나 각도, 점이 몇 개를 찍혀야 되는지, 원은 어떤 크기로 그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모사하는 단계를 측정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그림의 세부 요소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내서 아까 그렸던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내는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억력을 발휘해야 되는 측면이 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 컴플렉스 피겨 테스트도 기억 검사의 분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킴 테스트도 마찬가지 기억 검사고요. 그래서 이 문항에 있어서는 자, 1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KBNT 검사가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라고 했고 각각의 사물의 이름을 알아맞혀서 이름을 대는 그런 측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검사가 기억 검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검사에서 요구되는 능력 중에 장기 기억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이거는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의
그림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을 대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인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것이 맞고 그 기억 중에서는 우리가 단기 기억, 청각적 기억, 언어적 기억 이런 것보다는 장기 기억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문항이 되겠고요. 그런데 특정한 기억력을 어느 정도로 발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 검사가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냐라고 묻는다면은 다른 검사들 대비 1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 검사로 분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런 문항이 제시돼 있을 때는 다른 검사들이 어떤 검사인지를 다 확인을 한 이후에 검사를 골라야 우리가 오답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항에서는 KBNT는 사물 이름대기 능력을 통해서 표현력을 측정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뇌 손상에 수반된 기억 장애라고 했습니다. 또 기억 장애가 나왔습니다. 기억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억 장애라고 했으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력을 측정하는 검사라든지 그와 관련된 서술들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1번 대부분의 경우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이 수반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잘 손상된다. 3번 1차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4번 진행성 장애의 초기 징후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이 수반된다고 하는데요. 숙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운동 속도의 저하는 뇌 손상의 흔한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기억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신성 운동 속도의 손상은 때로는 순수한 운동 속도의 저하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정신성 활동의 지연이나 지각 운동의 어떤 협응 장애로 인한 어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각하고 또 손으로 협응하고 움직임으로 협응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지각하고 이런 과정에서 협응의 어떤 어려움을 느낄 때 이런 정신성 운동 속도의 정신성 운동 속도가 저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기억 장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따라서 1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억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2번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잘 손상된다. 이거는 우리가 병전 지능을 추정할 때 우리가 언어적인 어떤 어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소검사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에 의존해서 점수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최근 기억력 혹은 최근 경험에 대한 호소가 매우 어렵더라도 이해 소검사, 어휘 소검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만큼을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수를 토대로 병전 지능을 추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 기억이 잘 발휘가 되고 단기 기억, 단기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병전 지능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손상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장기 기억의 경우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잘 손상된다. 장기 기억보다 최근 기억이 더 잘 손상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장기 기억은 잘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1차 기억은 비교적 잘 유지된다. 이것도 유사한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항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설명한 내용이 다시 나왔죠? 운동 속도의 저하는 흔하긴 한데 반드시 기억 장애 때문에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1번은 기억 장애로 인한 것에 올바른 설명은 아닌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경심리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신경심리평가를 우리가 왜 활용을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요. 자, 1번 뇌손상 여부의 판단. 그렇죠. 뇌손상 여부
손상이 있다면 있는지 혹은 어느 부위에 있는지 그 정도가 어떤지 이 정도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신경심리 평가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환자에 대해서 영상학적 혹은 외과적인 시술로서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경심리 평가를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2번 치료 과정에서 병의 진행 과정과 호전 여부의 평가. 그렇죠. 자, 신경심리 평가를 토대로 우리가 어떤 부위에 뇌의 어떤 부위에 병변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치료나 재활 과정을 토대로 회복에 이르게끔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매번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어느 정도 호전이 됐는지를 마찬가지로 처음 진단 때처럼 모든 상황에서 영상학적인 진단이나 외과적인 확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로 기능이 회복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용도로서 신경심리 평가를 이용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MRI, 대표적인 영상학적인 진단 기술이죠. MRI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미세한 기능 장애의 평가. 그러니까 우리 뇌에 어떤 기질적인 손상이 있는데 그 기질적인 손상의 부위가 너무 세부적으로 어떤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있어서 잘 그 영상학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육안으로 잘 확인이 어려운 그런 미세한 기능 장애일 경우에는 오히려 그 병변의 어떤 유무를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 부위의 뇌의 신경학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그 기능이 잘 발휘가 되고 있는지 혹은 그 기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MRI 등으로 보는 것보다 검사를 통해서 보는 게 때로는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세한 기능 장애를 평가하기 위해서 신경심리 평가를 사용을 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죠. 자, 4번 과거에 억압된 감정을 치료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억압된 감정을 치료한다. 자, 감정은 우리가 심리의 영역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 신경심리 평가 안에 어떤 뇌의 기질적인 손상이나 이것들의 어떤 회복과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과거에 억압된 감정을 해석하고 치료하는 것은 심리치료 영역, 특히 이 부분은 이제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부분과 더 관련이 있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은 신경심리 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선로 읽기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로 읽기 검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능 또는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검사인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선로 읽기 검사는 자, 우리가 숫자와 문자 사이에서 1, 2, 3, 4, 5, 6 숫자가 무선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월화수목금토 숫자가 무선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숫자는 숫자끼리 순서대로 이으라고 하면 1부터 2, 3, 4 순서대로 찾아가서 선을 이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글자만 요일 순서대로 이으라고 하면 글자만 찾아서 순서대로 그리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숫자와 문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순서대로 이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도의 주의력을 발휘해서 숫자 1을 그리고 그 다음에 월을 찾아서 월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숫자여야 되니까 1 다음에 2였죠. 그러면 또 2를 찾아서 거기까지 숫자를 긋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의 폭 안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시된 규칙에 따라 선로를 그려야 되는 그런 응답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검사를 할 때는 수검자는 상당한 수준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주의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해당 선로 읽기 검사 트레이 메이킹 테스트에서는 1번 주의력을 매우 잘 발휘를 해야 한다. 기억력은 발휘할 필요가 없겠죠. 앞에 그림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빠르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기억력과는 관계가 없을 거고요. 자, 언어 능력. 자, 숫자와 월화수목 문자로 이루어진 기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 이르면 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이해 능력이나 상황 판단력
이런 것과 같은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시공간 처리 능력 마찬가지죠. 단순히 숫자 혹은 기호가 제시하는 의미만 파악하면 굳이 어떤 시각적인 공간적인 추론 능력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 주의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숫자와 문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전체 화면을 주시하면서 제시된 자극을 주시하면서 숫자와 문자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능력. 그래서 여기서는 집중력과 정신적인 추적 능력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뇌손상 환자의 병전 지능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자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병전 지능이니까 병이 있기 전에 혹은 손상이 있기 전에 지능 수준이 어떠했을까를 추정한다고 했죠. 대체로 장기 기억과 관련된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의 이해 소검사 그리고 어휘 소검사 등을 토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인을 포함해서 추론을 하게 되겠죠. 자, 1번. 자, 가장 먼 것은 찾는 거니까 자, 교육 수준,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자료, 인구 통계학적 자료 활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이전의 직업 기능 수준 및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예전에 직업적인 어떤 성취 수준이나 학업적인 성취 수준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병 전에 어떤 정도의 능력을 발휘를 하고 성과를 냈었는지를 보면 병전 지능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겠죠. 3번, 이전의 암기력 수준 혹은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기억 능력을 평가하는 소검사 점수, 그러니까 암기력, 집중력 이런 기억 능력은 자, 우리가 인지 기능이 손상됐을 때, 뇌 손상이 됐을 때 그 능력이 저하가 되는 기능이죠. 장기 기억과 관련된 혹은 언어적인 능력과 관련된 특히 어떤 이해, 어휘 이런 것과 관련된 능력을 측정을 해야 하지 암기력 혹은 기억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먼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상황적 요인에 의해 잘 변화하지 않는 소검사. 그러니까 상황적이 어떤 변인이 바뀌더라도 대체로 그 점수가 유지되는 소검사가 이 점수를 병전 지능을 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웩슬러 지능 검사 상의 상식, 어휘, 토막자기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등을 토대로 뇌손상 환자의 병전 지능을 추정한다. 요거는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신경심리 검사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12번째 기타 심리 검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